새벽 3시 17분.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제 얼굴을 몰라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눈빛을 몰라봤어요. 74의 나이에도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혼자임에 대한,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그날 낮 딸아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인 자식만이 낼 수 있는 그 떨림이었죠. 저는 알았어.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제 입 안에서 쇳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안전은 없겠지만 제가 평생 지켜온 나다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커피 향을 음미하며 창가에서 구름의 속도를 세는 그 시간들은요. 밤 11시에 잠이 안 와서 책장을 넘기고 문득 떠오른 문장을 수첩에 적는 그 자유는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죠. 박미선,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안전한 환자로 살 겁니까?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당신답게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3의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그 제3의 길을 찾았습니다. 월 30만 원으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싼 집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74의 나이에 제 존엄과 자유, 그리고 사람 속의 온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집을 찾기까지의 여정이고요. 그 집에서 살면서 비로소 깨달은 노년의 진짜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8개의 장면을 차례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아파트 304호. 제가 35년을 산 집입니다. 남편과 딸을 키우고 책상 앞에서 수백 편의 글을 쓰고 웃음과 눈물을 모두 쏟아낸 공간이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딸이 서울로 떠난 뒤 이 집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무게가 바뀐 거예요. 마치 중력이 3배쯤 강해진 것처럼 모든 게 무거웠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 그 금을 세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12개. 어떤 날은 13개로 늘어난 것 같기도 했죠. 착각이겠지만 그 작은 변화조차 제겐 사건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로 다리에 힘을 주는 게 두려웠거든요. 오늘은 괜찮을까? 혹시 또 삐끗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7m가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복도에 설치한 손잡이를 하나하나 붙잡고 벽에 기대어 마치 암벽 등반을 하듯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을 때면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침 식탁에는 늘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고지서. 2, 약봉지. 3, 어제 못 먹은 반찬. 고지서는 매달 두꺼워졌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기본 생활비만 해도 8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가 더해지면 100만 원을 넘어섰죠. 연금과 저축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겨우라는 단어였습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약봉지는 색깔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아침, 노란색은 점심, 흰색은 저녁. 혈압약, 당뇨약, 무릎 소염제, 소화제. 매일 9알을 삼켰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넘길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약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고요. 어제 못 먹은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낸 지 사흘째였습니다. 시금치 나물이었는데 벌써 색이 변했어요. 버려야 하는 걸 알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버리면 오늘 뭘 먹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혼자 사는 사람의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음식은 많은데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정체성은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처음 수필을 발표했고 30에 첫 책을 냈고 50에 신문 칼럼을 연재했어요. 글이 제 삶의 리듬이었고 증거였고 존재 이유였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로 제 책상엔 문장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장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빈 화면을 바라보면 커서만 깜빡거렸습니다. 깜빡. 그 리듬이 제 심장 박동 같았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쓸까? 가 아니라 내가 아직 쓸 자격이 있나? 부터 의심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예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15년 전 칼럼이었어요. 제목은 혼자여도 괜찮다였죠. 글 속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선택이지 형벌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와 깊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15년 전의 나야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고독이 선택이라고요? 아니에요. 지금의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저를 여기 밀어넣은 거였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밤 2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불을 켰어야 했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7m 익숙한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5m쯤 갔을 때였어요. 발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아마 슬리퍼였을 거예요. 몸이 앞으로 확 쏠렸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아, 넘어진다. 그 생각과 동시에 손이 본능적으로 벽을 긁었어요. 다행히 세면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도자기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고 온몸의 무게가 그 손에 실렸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고요. 세면대에 매달린 채로 저는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제 모습, 일어나지 못하는 몸, 핸드폰은 침대 옆에 있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저녁이 오고. 누가 언제쯤 절 발견할까요? 딸은 서울에 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죠. 옆집과는 담을 쌓고 삽니다. 3년째 얼굴도 못 봤어요. 아래층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십니다. 그럼 누가요? 그날 밤 저는 1시간 넘게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아 벽에 시계 소리를 세었습니다. 똑딱. 그 소리가 제 수명을 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찍 잤어. 괜찮아. 하지만 딸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혼자 계시는 거.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밤마다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시든가요. 요양원, 자식집. 2개의 선택지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 다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전하긴 하겠지만 제가 제 삶의 주인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게 뭘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도 저도 그 질문에 답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노년에도 나로 살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제 제2막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혼자 사는 게 두렵고 요양원은 더 두렵고 그렇다면 딸네 집이 최선처럼 보였으니까요. 짐을 샀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옷까지 약 몇 권의 책 그리고 노트북을 넣었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을 마지막으로 집어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전주역에서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앞으로 가는 걸까, 뒤로 가는 걸까? 서울은 분명 딸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제가 떠나온 곳이기도 했습니다. 55에 전주로 내려왔을 때 저는 다짐했었어요. 이제 내 리듬대로 살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은 마포구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위와 초등학생 손주가 마중을 나왔어요. 할머니. 손주가 안겼고 사위는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따뜻한 환영이었죠. 그런데 문지방을 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내 집이 아니구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 당연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신발장에 제 신발을 놓을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엄마 여기 쓰세요.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가 임시적이란 걸 알았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는 서재 겸 창고로 쓰던 곳이었죠. 딸이 며칠에 걸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책상도 놓고 옷장도 비워두고 작은 화분도 갖다 놨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느껴졌어요. 이 공간을 내가 빼앗은 거구나. 첫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벽 너머로 딸과 사위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딸네 식구들은 보통 7시에 일어나니까 저는 6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먼저 다녀왔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너무 클까봐 레버를 살짝만 눌렀습니다. 세수도 물소리가 작게 나도록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었고요. 부엌은 자유롭게 쓰라고 했지만 실제론 그럴 수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 때도 문풍지를 만지듯 살금살금, 컵을 꺼낼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싶었지만 커피 머신 소리가 시끄러울까 봐 인스턴트로 타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늘 식탁 끝에 앉았어요. 딸, 사위, 손주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떴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딸이 반찬을 권하면 사양하고 싶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 숟가락 더 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무거웠어요. 낮 시간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출근하고 손주는 학교에 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방에만 있기엔 답답하고 거실에 나가자니 낯설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TV 리모컨을 들었지만 무슨 채널을 봐야 할지 몰랐어요. 평소엔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는데 왠지 소리가 크게 들릴 것 같아서 음량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가 잘 안 들렸고 결국 TV를 껐죠.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집에서는 제 리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신경 쓰였고 집중도 안 됐어요. 문득문득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쯤 손주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손주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30분쯤 놀다 보니 손주의 표정이 조금씩 지루해졌어요. 할머니 나 숙제해야 해. 손주는 자기 방으로 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웃음 포인트가 달랐어요. 딸네 식구들이 웃을 때 저는 웃지 못했고
제가 재밌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미묘한 어긋남이었죠. 9시쯤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 편하게 있어.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을 때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이제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모셔온 거잖아. 근데 이것도 쉽지 않네. 딸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요양원 얘기는 언젠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걱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대화를 듣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입꼬리는 늘 아래로 처져 있었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다시 전주로 내려갈게. 딸은 놀랐습니다.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는 엄마의 집이 필요한 것 같아. 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또 넘어지시면요? 아프시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혼자 살되 혼자가 아닌 방법을.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그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자식 집에서의 안전은 제 존재를 조금씩 지우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주 아파트 304호. 다시 돌아온 이 공간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제 것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막막함의 한숨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저 혼자 살 수도 없고 딸 내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남은 건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요양원 비용.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돌봄 가격.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첫 번째 검색 결과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전주 시내의 요양원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팸플릿을 받아보고 상담 전화도 걸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설명해줬죠. 어르신, 저희는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목욕, 투약관리, 재활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물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기본 1인실은 월 150만 원입니다. 다인실은 100만 원 정도고요. 여기에 간식비, 개인용품비 등이 추가됩니다. 150만 원. 제 연금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을 깨야 했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현재 저축액은 4,500만 원. 월 150만 원씩 쓴다면 30개월 2년 반이면 바닥을 보는 겁니다. 그 후엔 딸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싼 다인실로 옮겨야 할까요?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재가 요양 서비스였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급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2주 후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왔어요. 질문지를 들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혼자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계단 오르내리실 수 있으세요? 네, 손잡이를 잡고요. 직원은 끄덕이며 체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급 외 판정입니다. 등급 외. 즉,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억울했습니다. 매일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혼자 밥 먹기도 버거운데 자립 가능이라니요. 민간 재가요양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방문 서비스는 월 120만 원이었어요. 역시나 제 능력 밖이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현실. 세 번째는 간병인 고용이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은 월 300만 원, 12시간은 180만 원, 주간 8시간은 130만 원. 모두 제 예산을 훌쩍 넘었습니다. 파트타임은 어떨까? 하루 2시간 주 3회 방문해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간병인을 알아봤어요. 이건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서비스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즉 응급 상황의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밤에 넘어진다면, 주말에 쓰러진다면, 파트타임 간병인은 그때 옆에 없을 테니까요. 계산기와 눈물.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었어요. 옵션 1 요양원 1인실. 비용 월 150만 원. 장점 24시간 안전 전문 케어. 단점 저축 고갈이 5년 자유상실 집 처분 필요. 옵션 2 요양원 다인실. 비용 월 100만 원.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 안전. 단점 프라이버시 없음 저축 고갈 3.8년. 옵션 3 재가요양 등급 외. 비용 월 120만 원. 장점 집에 있을 수 있음. 단점 정부 지원 없음 여전히 비쌈. 옵션 4 파트타임 간병. 비용 월 50만 원. 장점 저렴 일부 도움. 단점 응급 대응 불가 여전히 혼자. 옵션 5 현재 상태 유지. 비용 월 80만 원 생활비. 장점 저축 유지 완전한 자유. 단점 위험 불안 고리. 표를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모든 선택지에 결함이 있었어요. 안전을 택하면 돈과 자유를 잃고 자유를 택하면 안전을 잃고 절충안을 택하면 둘 다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한 게 죄인가요? 왜 존엄하게 늙을 권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간 자국이 여전히 12개였어요. 아니, 어둠 속에선 더 많아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질문을 반복했어요. 박미선,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합니까? 안전인가요? 자유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나는 혼자이되 혼자가 아닌 삶을 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물리적 안전 넘어졌을 때 누군가 알 수 있는 환경. 경제적 지속 가능성 저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비용. 존엄한 자율성 제 리듬대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정서적 연결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이어진 느낌. 요양원은 1번은 주지만 3번과 4번을 빼앗았습니다. 딸네 집은 1번은 주지만 3번과 4번 그리고 존재 자체를 조금씩 지웠습니다. 혼자 사는 건 3번은 주지만 1번과 4번이 없었죠. 그럼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선택지는 없는 걸까? 그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다던데? 쉐어하우스라나 뭐라나. 쉐어하우스.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노인 쉐어하우스. 시니어 공동주택. 실버타운 저렴한. 화면에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새벽 1시. 노트북 화면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빠질 정도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노인 쉐어하우스 검색 결과가 수십 페이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쉐어하우스?
그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읽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시니어를 위한 셰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1인 가구 노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주목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혼자지만 함께 새로운 노후주거 시니어 셰어하우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독립된 개인 공간방 보유. 거실, 주방 등 공용 공간 공유. 월 30만에서 50만 원대 저렴한 비용. 자율적 생활 방식 존중. 응급시 서로 도움 가능. 읽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내가 찾던 거 아닐까? 첫 전화 그리고 좌절.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사에 나온 셰어하우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입주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친절했지만 답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대기자가 17명입니다. 빠르면 1년 후에 자리가 날 것 같아요. 1년. 저에게 1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곳에 전화했습니다.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저는 해당하지 않았어요. 연금이 있고 저축이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중간층은 어디에도 끼지 못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주일 동안 20곳 넘게 전화했습니다. 입주비 300만 원에 월 60만 원입니다. 비쌈. 서울 경기권만 운영합니다. 너무 먼. 현재 만실입니다. 대기 불가. 건강 상태 좋은 분만 받습니다. 무릎 수술 이력이 걸림. 하나하나 좌절이었습니다. 계속 보이는 건 높은 문턱이었어요. 비용, 위치, 대기시간, 입주 조건. 모든 게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역시 꿈같은 이야기였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희망. 어느 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연신 좌절만 하다 보니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셰어하우스로 이사 가셨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얼마나 내요? 한 달에 30만 원인가? 엄청 싸더라고. 전주 변두리인데 집도 괜찮고. 저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두 여성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끼어들고 싶었지만 실례가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한데요, 옆에서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혹시 그 셰어하우스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아, 네. 저희 엄마가 사시는 곳인데. 그렇게 저는 온기 셰어하우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온기 셰어하우스. 카페에서 얻은 정보는 이랬습니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건물 2층 주택 방 5개. 비용 월 30만 원 관리비 공과금 포함. 운영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입주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 4명. 제 친구 엄마도 거기 계신데 되게 만족하신대요. 혼자 사는 것보단 안전하고 요양원보단 자유롭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렸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온기 셰어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방이 없어요. 5명이 다 차 있거든요. 또 대기인가? 낙심하려던 찰나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다음 달에 딸 집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빈 방이 생기는데 혹시 견학 오실래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네, 언제든 좋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효자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시내 중심에서 벗어나니 풍경이 한적해졌습니다. 낮은 주택들, 작은 슈퍼마켓, 동네 병원.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어떤 집은 깔끔하게 수리돼 있었고 어떤 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문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온기 쉐어하우스. 2층 주택이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어요. 하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현관 앞 화분에 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정성껏 가꾼 흔적이 보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왔어요. 박미선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김성민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김성민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신발은 여기 신발장에. 현관은 좁았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신발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작은 메모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저녁 7시 같이 된장찌개 끓여 먹어요. 정수. 미소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소파 2개, 작은 테이블, TV, 그리고 창가 쪽에 작은 서재 공간도 있었어요. 여기가 공용 거실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거실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김성민 씨가 소개했습니다. 네, 박미선 님이세요. 견학 오셨어요. 이분은 정숙 씨, 이 집의 큰언니 같은 분이죠. 정숙 씨는 72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밝은 눈빛, 생기 있는 목소리,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주방에서의 첫 대화. 정숙 씨가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방은 아담했지만 기능적이었어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탁.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죠. 다만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유 떨어짐 다음 장보기 때 사기. 김치찌개 남음 아무나 드세요. 이번 주 청소 당번 0이 순자. 정숙 씨가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년 됐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젠 완전히 내 집 같아요. 혼자 사시다가 오신 건가요? 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10년 살았죠.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외로웠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외롭진 않더라고요. 정숙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제 방이 따로 있으니까 혼자 있고 싶으면 들어가 있고 사람이 그리우면 나와서 수다 떨고. 딱 좋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혼자이되 혼자가 아닌. 바로 제가 찾던 거였어요. 김성민 씨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손잡이가 튼튼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무릎이 안 좋은 저로선 안심이 됐습니다. 2층 복도에 방 5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음 달에 비는 방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크기는 약 10평 정도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작은 옷장, 책상,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구는 기본 제공됩니다. 개인 물건은 자유롭게 들여놓으셔도 되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어요. 마당 한쪽에는 텃밭이 있었고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텃밭은 입주자분들이 함께 가꾸세요.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걸로 같이 저녁 해 먹기도 하고. 상상이 됐습니다.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주방에서 쌈을 싸먹고 거실에서 수다를 떠는 모습이요. 화장실은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습니다. 5명이 쓰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각 방에 간이 세면대도 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전주 아파트 304호보다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늑했죠.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주자들과의 만남. 1층 거실로 내려가니 입주자 4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 외에 3분이 더 계셨어요. 영희 씨 69세,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분.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71세, 조용하고 차분한 분.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말자 씨 66세, 가장 어리고 활발한 분. 요리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실 분이세요? 반가워요. 영희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글 쓰신다고요? 와, 멋지다. 우리 여기서 문학 살롱 열 수 있겠네. 순자 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책 좋아해요. 같이 독서 모임 하면 좋겠어요. 말자 씨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요리하실 줄 아세요? 우리 돌아가면서 저녁해 먹는데 같이 하면 재밌어요.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제가 아직 입주를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이미 식구가 된 것처럼 대해줬어요. 김성민 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분위기를 더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입주자분들이 환영했어요. 당연히 같이 먹어야죠.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정숙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어요. 말자 씨는 밥을 푸고 영희 씨는 상을 차리고 순자 씨는 김치를 꺼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나르며 거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훨씬 빠르네요. 누군가 말했고 모두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같았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자, 드세요. 정숙 씨가 국을 떠줬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맛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순간 자체가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럿이서 밥을 먹어봤지? 딸네 집에서도 전주 아파트에서도 저는 늘 혼자 먹었어요. TV를 틀어놓고 화면을 멍하니 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반찬을 건네주고 누군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누군가 더 드세요 하며 국을 더 떠주고. 이게 밥이구나.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진짜 식사였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씨가 물었어요. 입주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4분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의 따뜻한 미소, 영희 씨의 호탕한 웃음, 순자 씨의 차분한 눈빛, 말자 씨의 생기 있는 표정. 그리고 이 공간. 낡았지만 온기가 있는 이곳.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오고 싶어요. 며칠 후 저는 김성민 씨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온기 쉐어하우스 입주 계약서. 1. 비용. 보증금 100만 원, 퇴실 시 전액 환불. 월 임대료 30만 원. 포함 사항 관리비, 수도전기 가스 인터넷. 2. 개인 공간. 2층 203호 약 10평. 기본 가구 제공 침대, 책상, 옷장. 3. 공용 공간. 거실, 주방, 화장실, 마당. 모든 입주자가 동등하게 사용. 4. 공동생활 규칙. 청소 당번 돌아가며 수행. 소음 자제 밤 10시 이후. 공용 물품 함께 관리. 월 1회 입주자 회의 참석. 비상 연락망. 각 입주자 비상 연락처 공유. 긴급 상황 시 상호 지원. 계약서를 읽으며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전주 아파트 관리비 월 15만 원. 공과금 월 8만 원. 인터넷 월 3만 원. 식비 월 40만 원. 합계 월 66만 원. 온기 쉐어하우스. 임대료 월 30만 원. 식비 공동 구매로 절감 월 25만 원. 합계 월 55만 원. 월 11만 원 절약. 게다가 안전과 동행이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서명하시겠어요? 김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약서 끝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미선.
그 순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할 일이 보였습니다. 304호 아파트를 정리해야 했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쌓이고 쌓여 있었죠. 옷장 가득한 옷, 서랍 속 오래된 편지들,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 다 가져갈 순 없어. 10평짜리 방에 이 모든 걸 넣을 순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 상자 옷.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빼곡했어요. 코트, 재킷, 블라우스, 치마, 바지. 대부분 10년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쳐봤어요. 이건 언제 입었지? 기억이 나지 않는 옷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남편과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원피스. 딸 졸업식 때 입었던 한복.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지만 이제 맞지도 않았고 입을 일도 없었어요. 버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10평 방에는 작은 옷장 하나뿐입니다. 모든 옷을 가져갈 순 없어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 번이라도 입은 옷만 가져간다. 냉정하게 분류했습니다. 가져갈 옷 15벌. 버릴 옷 50벌 이상. 버리는 옷 중 상태 좋은 건 기부하기로 했어요. 누군가에겐 필요할 테니까요. 두 번째 상자 책.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3개가 가득 차 있었어요. 소설, 에세이, 시집, 요리책, 여행 가이드. 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책들 다시 읽을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다시 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리기엔 아까웠습니다. 각 책마다 추억이 있었거든요. 이 소설은 남편이 선물해 준 거고, 이 에세이는 딸이 추천해 준 거고, 이 시집은 힘들 때 위로가 됐던 거고. 고민 끝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다시 읽을 가능성이 있는 책만 가져간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감정적으로 절대 버릴 수 없는 책 5권까지 허용. 결과. 가져갈 책 20권. 버릴 책 150권 이상. 버리는 책은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 그릇과 주방용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냄비, 프라이팬. 남편과 둘이 살 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게다가 쉐어하우스엔 공용 주방이 있었어요. 기본 주방용품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갈 건 개인적으로 쓸 최소한의 것만이면 됐어요. 가져갈 것. 개인 찻잔 1개. 개인 접시 2개. 개인 수저 세트. 나머지는 팔거나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상자 사진과 편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사진 앨범들이 나왔어요. 결혼 앨범, 딸 어렸을 때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활짝 웃고 있는 남편. 아장아장 걷는 딸.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고 늙음을 상상하지 않았고 그저 지금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은 멀리 있고 저는 늙었습니다. 그래도 이 추억들은 진짜야. 사진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모두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가져가기로 했어요.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 딸이 학교에서 보낸 편지, 친구들의 연하장. 종이는 낡았지만 글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가져가기로 했어요. 5번째 상자 가구. 가구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침대, 책상, 소파, 식탁. 모두 수십 년 함께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쉐어하우스엔 이미 가구가 있었습니다. 제 가구를 가져갈 필요도 공간도 없었죠. 팔기로 했습니다. 중고가구 매입 업체에 연락했어요. 직원이 와서 가구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체 50만 원에 가져갈게요. 50만 원. 30년 넘게 쓴 가구들의 값이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받아들였어요.
물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하지만 추억의 가치는 그대로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사 전날 304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물건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몇 개의 상자뿐이었습니다.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신혼 때 이사 왔고 딸을 키웠고 남편을 여기서 보냈고 혼자 늙어갔어요. 벽에 남은 못자국, 바닥에 작은 흠집, 창문 틀에 긁힌 자국. 모든 게 기억이었습니다. 안녕 304호.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온기 쉐어하우스로.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상자 10개. 30년 인생이 10개 상자에 담겼습니다. 어쩌면 슬픈 일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야. 트럭을 타고 효자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온기 쉐어하우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입주자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짐 내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정숙 씨, 영희 씨, 순자 씨, 말자 씨. 모두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함께 상자를 날랐어요.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누군가 함께 들어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이 새삼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짐이 들어왔습니다. 203호. 제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상자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 위에 쌓고 사진 상자를 창가에 놓고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방이 조금씩 제 공간이 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마당에 텃밭이 보였고 멀리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304호와는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5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선 씨 환영 파티 하자. 말자 씨가 제안했고 모두 찬성했어요. 간단한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그리고 수박. 소박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이야기, 과거의 추억, 미래의 계획.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집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넓지 않아도 새 것이 아니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집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203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4호처럼 금간 자국은 없었어요. 대신 깨끗하고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마치 백지 같았죠. 새로 쓸 이야기를 기다리는 백지.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